저와 남편은 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주 좋은 재주가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대화가 끊겨도 어색하지 않았고 웃는 포인트가 비슷해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믿음직하게 느껴졌어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가벼운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저다운 모습을 많이 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을 키워갔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큰 잡음이 없었어요. 싸움에도 오래 끌지 않았고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해줬어요. 저는 그런 무난함이 좋았습니다. 결혼은 설렘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함께 사는 게 가능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양가도 큰 반대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도 한동안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왔고 제가 피곤해하면 알아서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했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되도록 빨리 아이가 생기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통한 건지 정말 예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퇴교하면서 10달 동안 아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초반에는 그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기 기저귀도 갈고 밤에 깨면 같이 일어나고 주말이면 제가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고 아이를 봐주거나 놀아줬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고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늘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늘 어땠냐,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이때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요. 대화가 줄어든 것도 그렇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에게도 심드렁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장면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달라지고 나서는 퇴근 시간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저랑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늦는 이유도 매번 달랐습니다. 언제 와? 퇴근이 늦었네? 오늘 회식했어. 회식이다, 야근이다, 급한 미팅이 잡혔다 등등. 이런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었어요. 이상하게 일정도 너무 들쑥날쑥했죠. 거기다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샤워를 바로 하고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요. 들어오면 씻는 것보다 제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먼저 묻고 빠르게 손 씻고 아이를 보며 눈에 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길도 안 주고 후다닥 씻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확 났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요? 제가 향수를 좋아해서 한때 이것저것 잘 뿌리고 다녔거든요.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냄새에 민감해서 안 뿌렸고 육아하면서 어디 꾸미고 나갈 일도 마땅히 없고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뒤로 향수를 잘 안 뿌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끔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남자 향수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 향수 냄새, 그것도 똑같은 특정 향수 냄새만 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여직원들이 하도 향수를 많이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다고 여자들 향수 냄새가 다 고만고만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많이 하고 계속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외도를 의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일 때문에 핸드폰을 잘 보기도 했고 핸드폰으로 소설을 읽는 등의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누가 보지 못하게 핸드폰 화면을 엎어두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근처만 가면 폰을 슬쩍 치우거나 들고 움직였어요. 잠금도 더 자주 바꾸는 느낌이었고요. 또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 때문에 핑계대면서 잠깐 회사 좀 들렀다가 온다고 하고 요즘 몸이 피곤해서 체력을 키워야겠다며 운동을 하러 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 생활로 운동 모임에 나간다고도 했고요. 일이 많아서 피곤함이 많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면서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피곤한 척 연기를 하는 것 같다랄까요? 뒤에서는 오히려 기분이 들떠 보였죠. 결정적으로 차 안에서 여자 머리끈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게 여기 왜 있지? 처음 보는 머리끈에 놀라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잠시 당황스러워하더니 이내 회사 후배랑 같이 미팅하러 가면서 본인 차에 탔는데 그때 흘린 것 같다면서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서늘함을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고 이게 점차 모이다 보니까 오해겠지 하고 넘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어요. 날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겹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제 촉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촉은 범인 잡는 베테랑 형사들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 숨김의 결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여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자고 마음먹고 움직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노린 건 바로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알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숨기면 그 비밀은 대체로 폰 안에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손에서 폰을 안 놓는 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편이 방심하는 시기를 찾다가 잠든 새벽을 공략했습니다. 사람이 잠들면 무방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 조용히 다가가 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면서도 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폰을 품에 끌어안고 자기도 했고요. 핸드폰을 조금이라도 떼어놓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처럼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정도면 핸드폰을 애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소중한 걸 지키기라도 하는 듯한 그 자세가 저한테는 너무 노골적인 증거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식했다면서 술 마시고 온 날, 그날은 분명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했으면 폰을 손에서 놓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였습니다. 남편은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폰은 꼭 쥐고 들어왔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순간에도 손에서 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잠기가 밝기도 하고 손에 들린 핸드폰을 빼앗거나 베개 밑에 숨겨둔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면 남편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뒤척이거나 잠에서 깰 듯 말 듯 굴었어요.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쉽사리 핸드폰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확신하기도 했어요. 이건 100%다. 숨기는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남편이 방심한 순간이 왔습니다. 한 번은 정말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침대에 뻗었어요. 핸드폰은 저기 바닥에 뒹굴었고 그 순간 저는 핸드폰에 시선이 쏠리면서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살피면서 냉큼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암호가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암호 몇 개를 입력해봐도 잠금은 풀리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암호를 자꾸 바꾸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곁눈질로 간신히 암호를 알아냈는데 그 사이 또 바꾼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잠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눈앞에 폰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기분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길까?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고 의심은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요. 저 혼자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철통 보안을 어떻게 뚫겠어요? 시간만 더 보내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결국 전문업체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남편을 따라다니며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움직이면 들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증거부터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업체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나서도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육아와 살림에 더 집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남편의 핸드폰을 노렸습니다. 한 번 터지면 대박인 것처럼 남편의 핸드폰은 너무 맛있는 먹잇감이었어요. 혹시라도 잠금 풀린 틈이 생겨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날이 선 채로 지나갔어요. 그러다 며칠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잡혔다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있구나. 내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을 본다는 건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컵 마시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받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에는 사진이 여러 장이었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업체 말로는 며칠간 남편의 뒤를 밟는 동안 같은 여자와 계속 만나는 걸 확인했고 그 장면들을 증거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확 막혔습니다. 참 슬프게도 역시나였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게 맞았고 제 촉이 틀리지 않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친절한 정도의 표정이 아니었고 그냥 잠깐 인사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느낌을 풍기는 표정과 행동.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거리감이 없고 손이 닿는 게 당연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이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친한 사이인지 선을 넘은 사이인지. 그건 선을 넘은 사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진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같은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다시 보고. 그러다가 결국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아니기를 바랬거든요. 아무리 이상해도 아무리 정황이 쌓여도 마지막에는 그냥 내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룬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저 제 바람일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한순간에 바보가 된 사람처럼요. 머리가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진을 보고 난 뒤부터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더 괴로웠어요. 눈을 감아도 남편 얼굴이 떠오르고 그 여자와 마주 서 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연애하던 때 사소한 일에도 웃었던 순간들. 결혼식 날 손을 꼭 잡았던 순간.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울먹이던 얼굴. 아기가 처음 웃었을 때 둘이서 동시에 기뻐하던 순간. 그 많은 날이 있었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이 그 기억들 위에 검은 얼룩처럼 번져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도 끝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충격은 계속 있었는데 그 위에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바로 남편을 향한 분노. 어떻게 나랑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도 아니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정 있는 유부남이 무책임하게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이건 저만 배신한 게 아니라 아이까지 배신한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하고 더러웠어요. 남편이 너무 믿고 역겨웠습니다. 사진 속 남편 표정이 자꾸 떠올랐고 그 표정으로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고 아이를 안아줬다는 게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마치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왜 내가 창피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때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뭐든 자신이 없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입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집안일하고 아이를 챙기고 밥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썩어갔습니다. 남편을 보면 숨이 턱 막힐 것만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몸이 굳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섣불리 티를 못 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마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선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저만 손해볼 것 같았고 남편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끝낼 준비가 됐을 때 터트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든 시간을 홀로 버텨야 했어요. 산 송장처럼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이 웃음소리에도 마음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숨을 쉬고 혼자 있을 때는 씹어 삼키면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감정보다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준비해서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충격 뒤에 천천히 올라오는 지독한 배신감이 저를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남편의 아내이지만 또 하나의 엄마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아이도 같이 무너지는 거라 생각됐어요. 남편 같은 인간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억울하고 아이 인생까지 흔들리는 건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못할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하기 위해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핸드폰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순간, 잠깐 자리를 비운 순간, 술에 취해 늘어진 순간 저는 주어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방심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껏 긴장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바라봤고 그동안 지켜본 암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의 핸드폰 잠금이 풀리는 순간 숨이 턱 멎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손가락 움직임을 눈으로 외우듯 보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패턴을 머릿속에 박아둔 보람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그렇게 꼭꼭 숨겨놓은 걸까? 궁금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 저는 너무도 짜릿하더군요. 그리고 서둘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두룩했고 둘이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아는 회사 동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건 슬픔보다 분노였습니다. 뒤에서 이딴 짓을 해놓고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끝장이니까. 이를 악물고 메시지와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짜, 상대 이름, 대화 흐름이 잘 보이게 모두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숨기던 진짜 얼굴을 제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밥 차려주고 아이 챙기고 대화도 적당히 하고 남편이 의심할 틈이 없게요. 그 뒤로는 남편 뒤에서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증거 정리하고 제 통장 확인하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도 세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었어요. 아니면 연애 사업이 잘 안 되던가요. 상간녀랑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라 여겼는데 그 우울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잘 웃지도 않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에 있으면 계속 잠만 잤습니다.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병원 갈 정도로 아파 보이진 않았고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지? 대체 무슨 꿍꿍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을 계속 지켜보던 시간이 보름쯤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일까 싶었는데 그 무기력함이 너무 길어지니까 진짜 어디 아픈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남편이 한껏 분위기를 잡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대충 툭 던지는 말투가 아니라 일부러 목소리도 낮추고 표정도 어둡게 만들고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설마 바람 피운 걸 자백하려고 이러나? 저는 뒤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먼저 외도 사실을 꺼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담담하면 제가 알고 있다는 티가 날 것 같았고 너무 놀라는 척하면 연기에 말려들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게 바람 피운 사실을 왜 고백하려는 걸까 이상하기도 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요. 그래서 저는 긴장한 얼굴로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뭐야? 할 말 있다며? 무슨 할 말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남편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한숨을 쉬고 또 뜸을 들였어요. 마치 외도 사실을 고백이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요. 그렇게 남편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우울증이래. 뭐? 우울증? 당신 보기에도 요즘 나 이상하지 않았어? 나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했잖아. 사실 그 감정이 쉽게 가시질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남편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잘 가시지 않았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그 우울함이 통제되지 않아서 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업무에까지 지장이 생기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술김에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그거 우울증 아니냐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우울증은 무슨 설마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점점 정말 그런가 싶어서 친구 말대로 병원에 가봤고 거기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우울증 진단 서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틀림없는 진단서였습니다. 남편은 진단 서류를 보는 저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이혼 통보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향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당신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정신병에 걸린 나랑 계속 살고 싶어? 우울증 이거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야. 같이 있는 사람도 지치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남편은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급기야는 다 그만두고 편해지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나쁘게 마음먹고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저와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서 이런 자신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더 철저하게 불쌍한 남편 모드로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이 짐이 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진짜 눈물나게 착한 남편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선뜻 알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이혼은 우울증 걸린 남편을 배려해서 좋게 헤어지는 합의 이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불륜 증거를 쥐고 있었고 그걸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말하는 대로 이혼한다면 남편은 깨끗한 피해자처럼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 꼴은 정말 죽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기 싫으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어떻게 밝혀야 할까?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바로 대답하기 어려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 말에 남편은 갑작스러워서 놀란 거 이해한다고 했고 남편은 순순히 알겠다면서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고백한 뒤로도 변함없이 우울한 모습을 보였어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수도 줄고 잠만 자고 세상 무기력한 모습이요.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이미지를 단단히 굳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살펴보면서 남편이 준 진단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외도까지 하면서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걸렸다? 갑자기 튀어나온 우울증은 뭘까? 그러다가 순간 우울증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울증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를 찾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바람 피우면서 더 들떠 보이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우울증에 걸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사진과 업체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남편의 얼굴은 조금도 우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업체에서 혼자 있는 모습도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때도 남편의 표정은 기분이 좋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남편의 핸드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방심한 틈을 아주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곤히 잠든 새벽 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암호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열었고 이것저것 열심히 뒤지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역시나 제 의심이 딱 맞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친구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상간녀 때문에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 이혼을 쉽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뭘 고민했냐면 위자료를 안 주고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한 겁니다. 핸드폰 검색 기록을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우울증 이혼 사례와 우울증 진단서를 검색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집요하게 케이스를 찾아본 사람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유책 배우자라 이혼을 요구하면 그냥 손해라고. 위자료 주기 싫어서 우울증 걸린 척하면 좋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런 내용을 친구와 나눴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이던 그 우울한 표정, 무기력한 행동 전부 설정이었던 거예요.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진단서였습니다. 남편이 그 친구 도움으로 진단서까지 받아냈다는 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우울증 진단서가 필요하다니까 친구가 진단서 떼줄 의사를 포섭한 겁니다. 그 과정도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맞추는 것과 심지어 의사한테 돈을 먹여서 진단서를 받아냈다는 말까지 너무 대놓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기가 찼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아까워서 이따위 거짓 연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떨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그 대화들을 모조리 캡처했습니다. 한 장도 놓치지 않았어요. 검색 기록, 친구와의 대화, 진단서 관련 메시지, 돈 이야기 전부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증거를 손에 넣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편이 짜놓은 판에 제가 맞춰주며 연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라 남편이 제일 당황할 반응을 주기로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친구가 나눈 대화 증거를 챙겨서 남편이 진단서를 받았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자마자 남편이 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여기서 우울증 진단서를 받았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도 환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단서에 관해서 묻는다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진단서니까 거짓말일 리 없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라고요? 거짓말. 진단서 받기 참 쉽네요. 그깟 돈 몇 푼이면 바로 나오고. 뭐라고요? 돈 받고 가짜로 진단서 내준 거죠? 의사는 그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는 의사고 의사는 돈 받고 가짜 진단서 떼주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모욕을 하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찔릴 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소리부터 치거든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바로 준비해간 증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나눈 대화, 진단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조작한 내용과 의사에게 돈을 먹였다는 표현까지 들어있는 캡처본. 그 증거물을 의사 앞에 툭 내밀어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내준 진단서라는 거 다 알고 왔어요. 그 순간 의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싹 빠진 얼굴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눈동자를 흔들며 종이를 더듬더듬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계속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었거든요. 입술이 떨리면서 그냥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든지 하겠다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우선 제가 여기 찾아온 사실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몰랐으면 해요. 저는 의사에게 나중에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입 닫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애초에 대화를 녹음하고자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고요. 증거는 모을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저는 그 녹음을 그대로 들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우울증 합의 이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날 수 있는 이혼 서류를 완성했어요. 위자료, 불륜 증거, 그리고 우울증 진단서 조작 정황까지 한 줄 한 줄 빠짐없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척 연기를 했어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세상 사랑 가득 담긴 눈빛으로요.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가 없어. 우울증? 나 그거 상관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제 말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세를 고쳐잡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우울증에 걸린 자신과 정말 같이 살 수 있겠냐고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생각 많이 했어. 나는 당신 평생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건 남편의 손이 아니라 남편 목줄이라는 생각에 재미있었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감동이라고 했지만 마지못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 연기에 남편이 속도록 말이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진심으로 당신 평생 책임질 수 있어. 단 그 한마디에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아주 또렷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람 안 피우고 정말 우울증에 걸렸다면 말이지. 이 말을 끝으로 주변이 얼음처럼 굳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응? 하고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방금 뭘 잘못 들었나? 뭐라고 하는 거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남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면으로 두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눈동자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어요. 아까까지 울먹이면서 눈물을 닦는 척 고개를 숙인 건 거짓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굳어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뭐라고 했어? 말 그대로야. 바람 안 피우고 정말 우울증이면 평생 책임질 수 있다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애써 웃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바람 타령이냐고, 본인은 정말 우울증에 맞다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나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 시선에 남편은 크게 찔렸는지 서서히 미소를 거뒀습니다. 입술이 굳고 눈이 흔들리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설마... 저는 그제야 아주 작게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내뱉을 말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나와 결혼한 너를 책임지고 함께할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너는 우울증도 아니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냐고. 그래서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라서 굳어있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당신이 아니라 나만 말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내게 이혼을 말할 권리가 없어. 알아들어? 그런데 참 다행이지? 당신이 우울증 환자 쇼까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혼. 난 그거 할 생각이야. 저는 봉투를 남편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귀찮게 소송까지 갈 필요 뭐 있냐고 읽어보고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게 마무리될 거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몇 줄 읽다가
점점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하긴 놀랐겠죠. 완벽하게 숨긴 줄 알았던 외도 증거가 버젓이 박제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즐기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 당신이 준비한 우울증 진단서보다 내가 준비한 이혼 서류가 더 세지? 더군다나 나는 가짜 아니고 진짜 이혼 서류야. 그 다음은 뻔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읽고 바로 질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증거는 어떻게 얻었냐고. 설마 자기를 미행이라도 한 거냐고. 그동안 모르는 척 연기한 거냐고요. 그런데 진짜 가관이었던 건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속았다는 표정. 그 표정이 너무 역겨워서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 표정으로 날 보지 말라고. 그 표정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지어야 하는 거라고. 가증스럽게 어디서 피해자인 척 구냐고요. 그리고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진실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 하는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조사 좀 해봤어. 핸드폰도 확인했고 당신이 핸드폰을 잘 모아둔 증거 덕분에 이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 그제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나랑 아이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래놓고 죄책감은커녕 위자료 줄 돈이 아까워서 우울증 걸린 척 연기까지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방금 당신이 진단서 떼온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거죠. 아, 이건 끝났다. 도망칠 구멍이 없다. 남편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벌벌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며 미안하다며 갑자기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었어. 아깝다기보다는 그냥 욕심에 앞선 것뿐이야. 그래도 줄 건 다 주려고 했어. 진짜야. 그리고 또 뻔한 레파토리를 꺼냈습니다. 상간녀를 바로 정리하겠다고요.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총각이던 때의 마음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정신이 나갔던 거고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나 싶어서요. 너무 없어 보였고 고작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허탈했습니다. 가짜 우울증 연기에 가짜 진단서까지 받아온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네가 하는 말도 진심인지 거짓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남편은 진심이라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진심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내가 받은 지옥의 고통 이젠 네가 받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다시 굳더군요. 저는 남편이 옆에 내려놓은 이혼 서류를 다시 들어서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순순히 도장 찍지 않으면 돈 먹여서 허위 진단서 끄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도장만 찍으면 끝날 줄 알았겠죠.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까지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바로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대놓고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회사 안에서 수군거림이 터졌고 결국 그 여직원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금액의 위자료를 뜯기고 회사의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게다가 경찰까지 회사로 찾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자기 발로든 떠밀려서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다 잃었습니다. 가정도, 돈도, 체면도, 직장도. 저는 지금 아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제가 감정대로 바로 터뜨렸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결국 저를 살린 건 눈물도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준비,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결심이었어요. 이 사연을 쓰는 내내 한 가지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배신의 상처에서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누구보다 강한 나 자신이라고요. 만약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금의 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숨죽이며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만 무너지면서도 증거는 꼭 쥐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그때는 흔들리지 말고 끝내세요. 제가 통쾌하게 한 방 먹인 것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